21세기에 특히 들어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사일 전력입니다. 특히 이제 미사일이 종류가 다양해지고 과거에는 이제 주로 위협이 크게 이제 탄도 미사일이 위협이었거든요. 물론 순항 미사일도 위협이지만은 순항 미사일은 보통 아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막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탄도 미사일은 거의 대부분 마 10, 20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막는 대공방어 체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미사일과 대공방어 체계 간에 이제 창과 방패의 전쟁이 계속 오래되다가 지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창이 이기고 있고 방패가 지금 좀 뒤처져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작년 12월 달에 시험 발사한 아레전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은 지금 현존하는 체계로 거의 막을 수 없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수준을 논하기에는 정보가 좀 제한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로는 러시아가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이란, 북한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한 적이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일부 이제 전력화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가 중요한가 하니까 20세기의 전력은 항공모함의 시대였거든요. 미국의 11척의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을 이루는 전단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 한 척에 순양함이나 구축함 한 두세 척, 그 밑에 잠수함들, 그리고 그걸 보조하는 상륙함이나 군수지원함이 이런 거대한 한 10여 척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공모함 전단 한 대가 전투기만 해도 한 70대가량 실어가지고 나르고요. 굉장히 큰 것이죠. 그게 이제 미국 외교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을 파견하면은 그에 이제 여러 배가 따라가면서 이제 그걸 한 나라를 압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칼빈슨함이 들어오는데 대북 위기 시마다 한 번씩 와주죠. 북한이 도발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죠.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의 외교력의 상징이었고 외교의 바탕이었는데, 그 항공모함 전력이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한 방에 나갈 수 있습니다. 본래 항공모함이 원체 크기 때문에 어떤 미사일도 한 발에 격침시킬 수는 없는 정도로 살보 개념으로 여러 발을 때려야지 격침시키는 이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하기 위해서 이지스함 같은 것이 이제 대공방어를 하는데 그런 걸 다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방이면은 항공모함 한 척을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 격침입니다. 그냥 갑판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항공모함에 있는 한 5천 명 가량이 다 죽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미사일 시대라는 것은 그런 미력적인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옛날 미사일하고 격이 다른 미사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정학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많이 공격을 하고 이란이 방공망이 뚫리가 굉장히 고생했지만 결국 이란의 미사일 한 500여 발 쏘아가지고 거의 이스라엘의 경제를 반파시켰죠. 그 중에 일부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8년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2014년부터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2022년부터 시작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4년은 돈바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야기한 3차 대전의 개념은 뭔가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전선에 모여서 대군들이 모여서 이렇게 붙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쟁이 상시화되는 것이죠. 전쟁이 되다 보니까 그냥 경제가 무너졌지만은 러시아는 이제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나라 근처에서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좀 피폐가 됐지만 어쨌든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미 3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부터 일어날 것이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대전에 대한 규정부터가 이제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되려면 여러 나라가 이제 관계돼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시나리오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만 보셔도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있었고,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있었고, 미얀마에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좀 공격하고 있고, 특히 또
발틱에 있는 상국이 지금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그쪽을 통과하는 러시아 배의 섀도우 플릿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기름을 싣고 가는 배가 있으면 그 배를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 배 하나하나에 러시아 함정이 붙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숨어서 간다 해서 섀도우 플릿이라 그러는 것인데, 한 달여 전에 푸틴이 가는 헬기를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그걸 피격시키려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국가 원수를 뭐 피격하고 그걸 이제 우리 참수 작전,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전략 핵폭격기에 대해서 사보타지한 게 있었죠. 드론으로 공격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니까 우크라이나가 직접 했을 리는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이 작년 10월 11일간에 핵전쟁의 위험성이 50%까지 높아졌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해서 스톰 섀도우 같은 걸 쓰느냐 마느냐 그 결정을 가지고, 만약에 그때 당시 쓰기로 했다면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거의 이제 군비 경쟁 사실은 끝난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러시아를 이제 어쩌면 전쟁에서 이렇게 분리할 것인가로 초점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50년 같은 그런 전쟁은 좀 힘들겠죠. 왜냐하니까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전쟁을 일으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쳐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패배예요. 전쟁에서 아무리 이겨도 우리가 손해예요. 전쟁을 하는 순간에 우리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경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80년간 꾸준히 성장해가지고 이만큼 이제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 안 하기만 바라고, 도발 시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겠다는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지, 북한을 쳐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죠. 그 다음 문제는 양 진영 간의 대결이 일어나가지고, 그때처럼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번락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냉전 시대에 어떤 전쟁을, 그런 거에 말려들 전쟁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데올로기는 지금 없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때는 1950년대만 해도 세계 경제 GDP의 60%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막강한 국가였고, 그래서 미국하고 같은 편만 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든 어쨌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치면, 지금 미국은 거의 부도난 나라 비슷하거든요. 미국과 같은 편 들어서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믿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월남전 참전할 때도 도미노 현상 때문에 이제 월남이 공산화되면 전체가 인도 차이나반도가 다 공산화가 되고, 그러면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가 되니까 우리도 약간 공멸의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남은 나라 전쟁이지만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공산국가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공산당이 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국가 자본주의에 가까워요. 내용상을 보면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념상의 차이라는 게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생국가가 되고 뭘 선택하라 그러면 미국을 선택할지 중국을 선택할지 모를 정도로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번락 간의 대결은 상당히 힘들고, 그 번락 간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말려들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 지도자들이 피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냉철하게 우리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뭐 전쟁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우리 국익 위주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만 우리 생존을 위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약간 좁은 시야로 보시는 거고, 핵에 대한 것은 핑계입니다. 이란의 가 목표였어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 이어지는 이 전반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축이 중동입니다. 우리의 외교 전략은 지금 어느 시기로 봐야 되는가요? 명청교체기에 우리의 판단 오류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되돌려 봐야 됩니다. 크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막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은 소위 말해서 금융공학 이걸 가지고 세계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잃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파워가 막강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빚을 많이 지고 있지만은 그게 뭐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질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뭐 창의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글로벌리즘에 의해 가지고 자기 미국 내에 제조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관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습니다. 30여 년 동안에 오프쇼링을 했거든요. 해외로 다 생산 기지를 옮겼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힘듭니다. 가장 가까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데 미국 회사들이 멕시코 가서 만들어요. 멕시코에는 시간당 임금이 5불이고 미국 국경을 건너면 28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생산 기지를 미국에 옮기기 쉽지 않죠. 그럼 미국의 노동자들이 딱 줄 서서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교육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를 키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장기적인 걸 위한 투자라 생각하시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국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막강하지만은 제조업이나 생산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막강한 걸 보여줬어요. 8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경제고 지금도 5%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뭐 우리 80년대 수준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다 끌어들일 정도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은 시간 문제다. 10년, 15년, 20년 후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거지만은 아직까지 중국의 국력이 미국처럼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거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존 문제에 급급하는 국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다극화밖에 없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여러 나라하고 관계를 맺어서 생존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 전략은 다극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1980년대 후반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북방 정책을 하면서 그때까지 우리하고 외교 관계가 없었던 여러 나라들하고 다 외교 관계를 맺었죠. 그 짧은 기간에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브릭스에도 가입해야 되고 우리의 자주력을 조금 더 제고해야 될 때고 그게 다극화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지.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어떤 걸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게 우리 외교력이 바탕이 되고 그게 사람들이 우리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기술은 광범위하게 보면 아직 다 서방 기술에 속합니다. 우리가 군사 기술이 좀 발달해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리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뛰어난 부분이 뭔가 하니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것은 왜 좋은가 하니까 우리의 군사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육성한 중화학고급 기반 위에 우리가 방위 산업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그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도 그 위에 있고 그래서 제조업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위 산업이 강하고 우리가 특히 방위 산업에 뭐 기술적으로 투자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많이 발전했지만은 선진국의 방대한 기술에 따라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선도한다 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일 가성비 있고 특히 이제 신뢰성 높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만드는 제조업 강점을 그대로 군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말해서 제조의 노하우들이 좀 많다. 그리고 우리는 가성비가 있고 제때 납품하고 신뢰성이 좋고 이런 것들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획기적인 무기를 만들고 하려면은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그렇게 할 정도의 우리가 여유 있는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좀 입증되거나 꼭 필요한 기술에 좀 투자를 하고 미래 기술에 도전적으로 해보는 것은 아직까지 좀 비중이 작다 봐야 됩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약간 좁은 시야로 보시는 거고 핵에 대한 것은 핑계입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표였어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유라시아 평원에서, 특히 동유럽의 평원에서 시작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 이어지는 이 전반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지역 이런 데를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축이 중동입니다. 1917년도에는 석유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해서 석유 산업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중동에 이제 석유가 많이 개발돼 있어. 그래서 이란을 노리는 것은 석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사우디나 UAE나 이쪽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여러 그 유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뭐 딜이 좋은데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런던의 금융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콜레트럴로 잡고 통제를 하려면 분명히 들어갈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거기 심은 거예요. 거기에서 1917년도에 일어났던 로스차일드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런던의 금융 재벌들이 운영하는 이제 군사력이 들어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첨입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 넣은 이유는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면은 그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 취약해지니까 석유의 통제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석유는 인풋 중에 하나예요. 임용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싸게 사가지고 우리가 그걸 효율적으로 해서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런던은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금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은 어딘가를 잡아야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걸 장악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란도 결정적으로 이란의 석유를 개발한 게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거든요. 이제 런던 입장에 그걸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유를 노리고 있다. 모든 전쟁은 자원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동맹관계나 친소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동맹 아무리 해놔도 국제사회에서는 그 협약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의 전투는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한 것이죠. 미중 간의 전쟁은 지금 중국은 1대1로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인도양을 통한 루트가 미국이 막을 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개척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남북로하고 동서로가 있습니다. 그걸 교차하는 데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통제권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란에 대해서 특히 남코카구스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뭔가 그 터키를 이제 약간 선동시켜가지고 그걸 장악하기 할래요. 그럼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는 이제 그 사람들 같은 투르크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투르크족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란의 인구의 한 15% 정도가 아제르바이잔 출신인데, 그 남쪽으로 가면 이란 국경을 넘어서 또 이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니도 아제르바이잔계예요. 페르시아계는 한 60%, 그러니까 거기 다민족 국가가 되게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터키를 이용하고 그 이란을 철도로 거쳐가지고 카스피해를 가가지고 그걸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는, 그 안에 이제 배를 타고 와가 철로를 거치고 또 배를 타고 와서 가는 그런 거죠. 근데 그 경로가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흑해로 가거나 아니면은 저 지중해를 거쳐서 발트해로 가는 그 경로보다 훨씬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달되면은 남북의 경제가 굉장히 인도나 이쪽하고 교역이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런 복잡한 인프라를 놓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걸 개통하고 나면은 기존에 이제 세력이 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길을 하나 쭉 만들고 나면 기존 국일로 있던 상권이 싹 무너지고, 그럼 국일에 있던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새로 생긴 걸 싫어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